박민수는 은행 봉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 거실 탁자 위에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딸 박수진과 예비사위 강태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30년간 다닌 대한정밀에서 받은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저축을 합친 돈이었어요.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통장을 꺼내 두 사람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빠, 이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 쓰거라. 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깊숙이 절을 했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의 태윤은 예의 바른 모습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죠. 민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김영희를 떠올렸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영희는 딸의 결혼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었죠. 태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강남 대치동 신혼집 계약서를 보여주었어요. 민수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국계 금융회사 부장이라는 태윤의 명함도 함께 건네졌죠. 결혼식은 2주 후 강남 그랜드 웨딩홀에서 합니다. 민수는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고등학교 동창 이정호를 불러 소주를 마셨습니다. 정호야, 우리 수진이 드디어 시집가네. 축하하네. 그런데 사위 양반은 제대로 알아봤나? 수진이가 1년 동안 만나면서 다 확인했다더군. 민수는 술잔을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 3일 전 수진의 전화를 받은 민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태윤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민수는 바쁜 거라며 수진을 안심시켰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태윤이 근무한다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직원은 그런 이름의 직원이 없다고 잘라 말했죠. 수진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태윤의 휴대폰을 다시 걸었어요.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태윤이 살던 원룸 오피스텔로 달려갔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수진은 급히 강남 대치동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이건 위조예요. 우리 도장이 아닙니다. 건물주에게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 태윤 오빠가 사라졌어요. 민수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곧장 강서경찰서로 달려가 사기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형사 최진우는 서류를 받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요즘 이런 결혼 사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수지는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문 앞에서 딸을 부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원망했습니다. 정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달려왔죠. 민수야, 경찰 수사는 시간이 걸릴 거야. 내가 직접 찾아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강서경찰서 조사실에서 최진우 형사는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태윤이 사용한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한 거였어요. 은행 계좌도 대포통장이라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최 형사는 민수에게 최근 3개월간 비슷한 사기 사건이 사건 더 있었다고 설명했죠. 피해액만 총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30대 미혼 여성이었고 수법이 똑같았어요. 범인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민수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정보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경찰 수사의 더딘 진행에 답답해하고 있었죠. 정호는 35년 형사 경력을 살려 태윤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후배 형사 김상철이 비공식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해줬습니다.
태윤이 마지막으로 인천 부평구에서 포착됐어. 민수와 정호는 즉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부평구 모텔과 원룸 지역을 샅샅이 뒤졌죠. 태윤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목격자를 찾아 헤맸어요. 한 PC방 주인이 비슷한 남자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컴퓨터 오래 쓰던 사람 같은데요. 민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또다시 흔적이 끊겼어요. 정호는 민수의 어깨를 잡으며 차분히 말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냉철하게 가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태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수지는 여전히 집에만 틀어박혀 식사도 거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딸의 방문 앞에 밥상을 놓고 돌아서곤 했죠. 정호의 휴대폰에 김상철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태윤이 로맨틱 매칭이라는 결혼정보회사에서 활동 중이라는 정보였어요. 민수와 정호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그 회사 앞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태윤이 한 여성과 함께 회사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죠. 정호가 재빨리 그 여성의 뒷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어요. 김상철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녀는 33세 간호사 이미연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병원을 곧 물려받을 예정이라는 정보도 입수했죠. 태윤이 또 똑같은 수법을 쓰려는 거야. 민수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금 신고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 있어. 현장에서 잡아야 해. 둘은 이미연에게 접근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민수가 병원 앞에서 이미연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혹시 강태윤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미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자신의 딸이 당한 일과 태윤의 정체를 설명했습니다. 이미연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증거 자료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도 3억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정호가 나서서 경찰과 협조해 함정 수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동의했어요. 최진우 형사는 정식으로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이미연이 돈을 건네는 순간 태윤을 체포하기로 계획이 세워졌죠. 민수는 마침내 복수할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약속 당일 강남구 역삼동 고급 카페 앞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미연은 가방 속에 표시된 돈다발을 넣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와 정호는 길 건너편 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최진우 형사와 동료 형사들도 인근에 배치되어 대기 중이었죠. 민수의 손에는 땀이 배어 나왔어요. 오후 3시 정각, 태윤이 여유로운 걸음으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환한 미소를 띤 모습이었죠. 태윤은 이미연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오늘 정말 예쁜데요. 이미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태윤이 가방을 열어 안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형사가 신호를 보내자 형사들이 일제히 카페 안으로 들어섰죠.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태윤은 순간 얼어붙었다가 재빨리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정호가 먼저 뒷문을 막아서며 태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윤이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형사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죠. 민수는 차에서 내려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눌린 태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당신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돌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갑이 채워진 태윤은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무릎에 힘이 풀렸죠. 정호가 민수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연은 의자에 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서경찰서 조사실에서 태윤은 팔짱을 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최진우 형사는 책상 위에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위조된 신분증 사진들이 쌓여 있었죠. 계속 버틸 건가? 이미 증거는 충분해. 태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민수는 유리창 너머 조사실을 지켜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태우는 블랙 커넥트라는 조직의 존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은 체계적으로 타깃을 물색하고 신분을 위조했죠. 심지어 자금 세탁까지 전 과정을 분업으로 처리했다고 했어요. 사장이라 불리는 총책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직원은 최소 7명입니다. 최 형사가 펜을 들고 세부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태윤의 입에서 더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어요. 박수진 씨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에 이용당했습니다. 민수는 유리창에 손을 짚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태윤은 1년 전 동창회가 우연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죠. 수진의 친구 최은정이 실은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은정이 수진의 집안 형편을 미리 파악해 태윤에게 정보를 넘겼다는 겁니다. 민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딸이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조직 아지트가 어딘가?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 주소를 댔습니다. 사법 거래를 조건으로 총책의 연락처까지 제공했죠. 최 형사는 즉시 광역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새벽 5시 구로구 디지털 단지 인근 오피스텔은 고요했습니다. 강력계 형사 10여 명이 건물 입구와 비상구를 동시에 봉쇄했어요. 최진우 형사의 신호와 함께 301호와 405호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놀란 조직원들이 황급히 노트북을 닫으려 했죠. 하지만 형사들이 재빨리 진입해 5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어요. 총책 이종우는 48세의 정과 구범으로 10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복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위조 신분증 제작 장비와 대포 통장 수십 개가 놓여 있었어요. 노트북에서는 피해자들의 상세한 개인정보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전부 압수하고 본청으로 옮겨. 최은정은 도주했지만 이틀 후 인천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출국을 시도하다 출입국 관리소 명단에 걸린 거였죠. 경찰은 조직이 숨겨둔 계좌를 추적해 8억 원을 압류했어요. 그중 민수의 피해액 5억 원 중 2억 7천만 원이 회수 가능했습니다.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돈을 일부 돌려받는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큰 손실을 입었다는 허탈함이 교차했죠. 수지는 경찰서에서 최은정과 마주쳤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니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딸을 꼭 끌어안았어요.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결혼 사기 예방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학교에 복직했지만 학생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교실 문을 열 때마다 손이 떨렸고 아이들의 눈빛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수진을 불러 1년간 휴직을 권유했죠.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세요. 민수는 딸을 위해 마포구의 심리상담센터를 알아봤어요. 수진은 매주 2차례 정신과 전문의 박지연 선생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민수 자신도 분노와 우울감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정우가 등산 모임에 나가자고 권유해 함께 북한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회수된 2억 7천만 원은 은행에 예금했지만 민수는 허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산을 모을 나이가 아니라는 현실이 무거웠죠. 어느 날 수진이 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래서라도 꼭 갚을게요. 민수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건강한 게 아빠한테는 제일 중요해. 상담을 받으며 수진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죠.
민수는 회수한 돈 중 일부를 딸의 창업 자금으로 주기로 결심했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는 민수에게 소주잔을 건네며 위로했죠. 인생은 돈이 아니라 함께 이겨낸 경험이 더 소중한 거야. 수지는 마포구 연남동의 작은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다시 시작으로 정했어요. 민수는 딸이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